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금감원의 경고와 KB국민은행의 새로운 발표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난 주말 금융감독원장의 화제의 발언이 있어요.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이 KBS의 1호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하랬더니 손쉽게 대출금리 인상, 금융감독원장 은행권 향해 경고. 최근에 금융권에서 계속해서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4%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보편화가 되어버렸어요. 원래 지금 3% 초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야, 은행들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자 관련해서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가지 발언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은행들이 목표보다 가계대출을 늘렸는데 현재 과도한 대출이 문제되자 금리를 올리는 등 쉬운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를 바란다. 두 번째는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9월 이후에도 나타난다며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은행들이 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목표 아시나요? 바로 명목 성장률 이하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가계부채가 만내 정례를 어떻게 판단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명목 성장률 이하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하게 된다면 이것이 1년, 2년, 3년, 10년, 20년 가게 된다면 명목 성장률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좀 많이 낮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20년 정도 목표로 해서 GDP 대비 80% 수준으로 맞추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장기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명목 성장률 수준이면 가계부채가 1년에 100도 늘어도 괜찮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가계부채가 증가해야 되는지 수치를 아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감 추세 6월 달에 5.3조 원 가계대출이 증가했었거든요. 이거에 발표됐을 때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강한 개입은 없었어요. 언제부터 개입을 했다? 7월달 가계부채 통계가 발표될 때부터 더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8월달은 아예 작정한 듯한 금융당국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계대출 증가세 기준으로 월 5.5억 이하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나 5대 은행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과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복형 금감원장이 비난한 것은 간단합니다. 이제 1분기에서 3분기 은행들이 실컷 대출해주다가 할당된 대출 넘어가고 금융당국이 개입하니까 부랴부랴 다 같이 대출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네. 근데 대출을 줄이다 보니까 은행 간 경쟁이 사라져서 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실소자 피해로 연결되더라. 왜 이거를 지금에서야 나서냐? 연말 가까워서 다 같이 이러지 말고 평소에 월이나 분기 단위로 관리하라 이런 게 아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금리를 올리는 것 말고 대출을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금감원에서는 이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했잖아요. 다른 방법이 한도 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축소 방안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자체적인 DSR 관리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1금융권에서 40% 그리고 2금융권에서 50%를 적용하고 있고 스트레스 DSR을 9월 1일부터 더 강력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전체적인 기준이고 은행 자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대출 건당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행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다? 자체적인 DSR 관리 플러스 일부 대출 상품 취급 중단 카드를 꺼내들고 있죠. 26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만기 30년 일괄 축소. 자, 대출 만기를 줄이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40년 만기를 4억 원 40년 만기로 4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계산해 볼게요. 원리금이 167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한 5천만 원 되어야 DSR이 충족이 돼요. 만약에 40년 만기가 아니라
30년 만기로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원리금이 190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라가고요.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이 5,700만 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연소득 5천만 원 받았던 사람은 대출 만기가 30년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어떻게 한다? 대출을 적게 받든가 하면 좀 더 저렴한 집을 사야겠죠. 그런 선택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별로 다양한 대출 축소 방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날 신한은행에서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더불어서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투기 방지 대책을 좀 강구하라 그랬는데 이 조건부 전세대출은요 집주인한테 집을 매수한 다음에 새롭게 전세 세팅을 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도입이 된 것 같고요. 또한 반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MCI나 MCG 대출도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일부 은행에선 나대지 담보대출도 중단한다고 그랬고 마이너스나 통장 한도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은행별로 대출 축소 방법이 다 다르긴 해요. 추가 대응도 경고를 했었죠.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대출이 증가하는 흐름이 9월 이후에도 나타난다며 지금 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LTV 규제예요.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이 되고 수도권에 더 강력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DSR 하나만으로 집값을 잡기는 저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얘는 맞벌이 부부한테 효과가 적다는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부부는 한 몸이고 소득도 하나로 합쳐지는데 이 맞벌이 부부 소득의 DSR 40% 책정해서 최대한 땡긴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도 조금 줄어도 맞벌이 부부한테는 영향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LTV 자체를 줄여야 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비규제 지역은 70%, 규제 지역은 50%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마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0억 이상 대출 받는 경우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있었어요. 2021년 8월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을 합니다. 이분은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취임사에서 어떻게 얘기했다? 가계부채와 과열된 자산시장 간 연결고리를 끊어야겠다. 그러면서 도입한 게 무엇이다? 바로 총량 규제였습니다. 은행권에 대출할 수 있는 양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양을 초과한 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중단되는 금융기관에 속속 늘어나게 되고요. 심지어는 중도금 대출까지도 막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 보면은 정부의 대출 규제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문구가 포함된 입주자 모집 공고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보편화됐고 지금까지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연초에 한도가 리셋이 돼요. 그래서 대출할 수 있는 캐파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정부의 대응도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이야 가계부채 증가세가 7조 뭐 이렇게 나타나니까 당연히 대응을 하는데 보통 겨울철에 이런 식으로 시장금리가 오르게 되면 비수기로 들어가거든요. 거래가 뜸해지게 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요. 또한 여기저기서 죽는 소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정부가 좀 은행권에 대해서 관심을 멀리하게 되면서 은행권에서 어떻게 한다? 성장을 위해서 다시 대출을 본격적으로 늘리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한 이거 외에도 부동산 규제나 대응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됐어요. 그럼 그 과열된 걸 그대로 절대 냅두지 못한다 말씀드렸죠. 대응이 시작됩니다. 대응이 나왔을 때 시장은 어떻게 된다? 관망을 하면서 이 대응의 영향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관망이 지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다시 수요 증가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규제에는 유효기간이 있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막 수십 페이지짜리 종합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도요. 사람들이 읽어보고 어떻게든 집을 다 사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규제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조정장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장기 전망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 시장을 살펴볼 때 뭐 시장금리의 변화, 잠실 아파트 가격, 전세값, 청약 경쟁률 등을 본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시장금리는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고 있고 잠실 아파트 가격도 더 오르지 못하고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입주 물량 늘어나면 전세값도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단기 전망으로 조정장이 올 것이 보이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봐야 된다? 이때 살아야 돼요, 마야 돼요? 장기 전망을 보면 됩니다. 기준금리 흐름과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을 보면 되는데, 장기 전망에서 집값이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냐?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나서야 되는지 단기 전망, 장기 전망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착순 부동산 상담을 시작합니다. 8분을 모시고요. 내 집 마련과 투자, 청약, 자산 리밸런싱의 모든 것을 상담드립니다. 결제 후에 7일간 자유롭게 댓글로 상담 가능하시고요. 신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선착순 모집이라서 모집이 끝나게 되면 고정 댓글은 삭제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